네,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BLE 테스트 케이스 및 측정 방법에 대해 테스콤 임도영 PM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스콤의 임도영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의 RF 테스트 솔루션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블루투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 중에 하나로서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는 기술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우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많은 로우 에너지 디바이스들의 RF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이제 4가지 섹션으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 로우 에너지는 무엇인지, 로우 에너지의 기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에너지의 이제 버전 히스토리를 좀 살펴본 후에 좀 가장 핫하고 이제 최신의 기술인 로우 에너지 버전 5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섹션이 끝난 뒤에는 이제 오늘 주제의 핵심인 RF 테스트 케이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항목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표준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RF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OTA 테스트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LE의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블루투스 리비전 히스토리라는 테이블을 표현을 해놨는데요. 물론 이제 블루투스 기술이라고 하면은 BR, 베이직 레이트, 그리고 EDR, 인핸스 데이터 레이트라는 클래식 BT와 로우 에너지의 기술을 크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블루투스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2000년 초반, 2003년쯤에 처음에 릴리즈되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슬라이드에서는 오늘 주제인 로우 에너지에 관련해서 핵심 내용만 이제 간추려 보았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제 리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루투스 SIG 단체, 이제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는 시그 단체에서 블루투스의 모든 스펙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메인 스펙이 될 수 있는 코어 스페시피케이션의 이제 버전 정보가 왼쪽에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엔 간단히 변경사항들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로우 에너지라는 것은 블루투스 시그에서 코어 스페시피케이션을 발표할 때 2010년도에 4.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로우 에너지가 처음으로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로우 에너지는 이제 기존의 클래식 BT, BR, EDR에 비해서 간단한 프로토콜 구성 링크와 저전력 모드로 이제 소개를 진행을 하였고요. 로우 에너지가 소개된 이후로 이제 많은 블루투스 시장이 로우 에너지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시한 이후로 이제 2014년도 연말에 이제 4.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다른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용은 데이터 패킷 랭스를 확장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로우 에너지 패킷 통신을 할 때 데이터 랭스가 약 37바이트 정도의 정보에 불과했다면 4.2 버전으로 오게 되면서 최대 255바이트까지 데이터를 확장을 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때 AD 시큐어 커넥션이라는 새로운 피처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2014년 4.2 버전이 출시한 이후로 많은 블루투스 제조사들이 LE 디바이스를 4.2에 맞춰서 출시를 했고, 그에 맞게 많은 이제 측정 활동들이, RF 테스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 연말에 블루투스 시그에서 4.2에서 5.0으로 이제 코어 스페시피케이션이 빅점프를 하게 됩니다. 빅점프를 하게 될 때 가장 변화의 중심은 역시나 이제 로우 에너지 파트였습니다. 5.0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냐 했을 때 로우 에너지의 새로운 파이,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피지컬 레이어들이 좀 추가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3가지 큰 키워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멀리, 좀 더 많은 데이터의 양을 할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5.0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다시 코어 스펙이 5.1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때 디렉션 파인딩이라는 에리에서 새로운 위치 정보 기술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위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에리에 이제 비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었는데 Angle of Arrival AOA와 Angle of Departure AOD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하면서 좀 더 정밀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디렉션 파인딩을 소개를 하였고요. 이것 역시 로우 에너지에서 가능하게 하도록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가장 최신으로서는 이제 지금 현재 2019년 12월에 출시된 코어 스펙 5.2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의 버전이고 5.2에서도 역시 블루투스 시그에서는 에리의 대대적인 변화를 좀 예고를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키워드는 에리 오디오입니다. 기존의 블루투스 오디오 시장은 클래식 BT, 즉 이제 BR과 EDR을 이용한 기존의 오디오 시장을 했는데요. 에리의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여 이 오디오 시장을 좀 더 확장하고자 시그에서 전략적으로 에리 오디오를 더 확장을 시켰고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블루투스 오디오 시장도 에리 오디오로 많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로우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로우 에너지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이제 로우 에너지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물론 BR, EDR, 클래식 BT 쪽의 프로토콜 스택도 있고 로우 에너지 스택도 있지만 이제 로우 에너지는 BR, EDR보다 조금 더 간소화된 스택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보면은 이제 많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주로 얘기하는 OSI 7 레이어와 아주 유사한 모델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컨트롤러, 아랫단의 컨트롤러와 호스트, 그리고 상위단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인 RF 테스트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아랫단 레이어의 피지컬 레이어, 즉 파이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파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중요한 이제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라는 것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는 이제 프로토콜 스택을 얘기할 때 표현을 안 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에서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 RF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중요한 모드이기 때문에 스페셜한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 추가를 하였고요. 이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로우 에너지 라디오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우 에너지는 뭐 블루투스의 전반적인 기술과 똑같습니다. BR, EDR과 똑같고요.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 TDD 스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DD 스킴은 이제 전송을 할 때 시간을 분할하여 전송과 수신을 각각 시간을 분할해서 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이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송수신을 각각 할 수 있는 스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2.4기가 ISM 밴드에서 프리퀀시 호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채널, 그러니까 프리퀀시 레인지는 전체 레인지는 이제 2400메가에서 2.48기가의 헤르츠의 프리퀀시 레인지를 가지며 클래식 BT와 동일합니다. 단 차이점은 클래식 BT와 다르게 이제 LE에서는 밴드위스가 1메가에서 2메가로 확장되어서 클래식 BT보다 2배의 대역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배의 대역폭을 가지는 총 40개의 RF 채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RF 테스트를 얘기를 할 때 채널 넘버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채널 넘버링은 0번부터 39번까지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F 채널, 테스트 채널과 이제 틀리게 또 논리 채널에서는 채널 넘버링이 조금은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드버타이징 패킷과 어드버타이징 채널에서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37개의 데이터 채널과 3개의 방송용 그 어드버타이징 채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버타이징 채널에 로우, 미드, 하이 프리퀀시가 존재를 하며
이 세 개의 채널 37, 38, 39번 채널에서 각각 호핑을 하며 어드버타이징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LE의 피지컬 레이어의 송수신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풋 파워, 송신 파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로우 에너지 이제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이 처음에는 이제 버전 4.0, 4.2까지 약 10dBm 출력을 가진 디바이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저희가 나와 있는 최종적 LE 디바이스들 보면 맥시멈 파워가 보통 0dBm 근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스펙에서 최대 10dBm까지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살펴본 리비전 히스토리에서 보듯이 LE 5.0으로 오게 되면서 플러스 20dBm까지 클래스 1을 더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파워를 가진 LE 디바이스도 존재하는 걸 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파워들에 대한 우리가 송신 파워는 적절한지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에너지 피지컬 레이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항목으로 이제 모듈레이션을 꼭 짚어봐야 되는데요. 모듈레이션은 클래식 BT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GFSK라고 해서 가우시안 FSK, 가우시안 프리퀀시 시프트 키잉이라는 모듈레이션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같은 모듈레이션 방식이십니다. 그 클래식 BT와 같은 모듈레이션 방식이지만 LE에서는 그 채널 밴드위스가 2배로 넓었듯이 이 모듈레이션에서도 모듈레이션 인덱스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모듈레이션 인덱스가 0.5로 그 클래식 BT 0.35에 비해서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전력을 위해서 이렇게 측정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모듈레이션 타임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LE 시그널의 기준은 이 타임 축에서 이 그림과 같이 FXK 이제 디베이션, FM 디베이션이 클래식 BT보다 조금 더 커진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LE 디바이스의 모듈레이션은 정말 잘 걸렸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모듈레이션 특성이 스펙에 맞게 되어 있는지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 쪽에서 이제 꼭 살펴 넘어간 게 스펙트럼 마스크인데요. 스펙트럼 마스크는 다른 무선 통신 기술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러프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프리퀀시 기준으로 채널 인밴드 2메가 내에서는 이제 측정을 하지는 않고요. 2메가가 떨어진 부분부터 스퓨리어스 파워가 마이너스 20dBm, 이제 3메가가 떨어진 그 이후부터 마이너스 30dBm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거는 지금 1메가 심볼 퍼 세크로 표현되어 있고 아래쪽은 이제 2메가 심볼 퍼 세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이제 LE 1메가 파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새로 5.0에서 추가된 LE 2메가 파이에 대한 스펙트럼 마스크를 스펙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FSK 모듈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블루투스 피지컬 레이어 특성을 볼 때 프리퀀시 톨러런스도 아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패킷이 이제 길어질 때 보통 이제 RF적으로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맥시멈 드리프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50kHz 이내, 그리고 맥시멈 드리프트 레이트는 400Hz per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스펙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항목들은 다시 테스트 케이스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LE 디바이스의 송신 쪽 TX에 관련된 피지컬 레이어의 특성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수신 쪽, 리시버 쪽은 센시티비티 레벨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E 패킷의 PLD 랭스가 길이에 따라서 BER, 이제 비트 에러 레이트이 얼마만큼 들어와야 되는지 이렇게 스펙 리밋을 표현을 했고요. 보통 37바이트로 규정을 했을 때 BER이 0.1% 이내에 들어와야 수신 감도를 패스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피지컬 캐릭터리스틱스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표현된 이 테이블들은 다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서 리미트 밸류들로 다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테스트 케이스 항목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그 에리의 로우 에너지의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로우 에너지의 RF적인 피지컬 레이어적인 특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에리 버전 5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변했던 블루투스 리비전 히스토리에서 가장 크게 변했던 에리 버전 5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버전 5 블루투스 시그에서 SIG 단체에서 블루투스 버전 코어 스페시피케이션 5.0으로 업데이트 할 당시 슬로건으로 블루투스 5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블루투스 5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핵심 키워드는 로우 에너지였습니다. 로우 에너지가 5로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을 내비쳤고 IoT 시장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시그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4배 더 멀리, 두 번째, 2배 더 빠르게, 세 번째, 8배 더 많은 데이터 용량.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블루투스 5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며 그에 맞춰 모든 기술들은 거의 다 로우 에너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블루투스 5에서 얘기하는 로우 에너지의 세 가지 키워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피지컬 레이어의 변화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프로토콜 스택을 보여드렸듯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피지컬 레이어에서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BLE5 피지컬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파이 쪽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총 4개의 파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가장 LE 1메가 파일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코어 스펙 버전 4.2 이하의 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2 버전 이하에서는 LE 파일가 LE 1메가만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0으로 오게 되면서 이런 세 가지 파일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디드 S2, 코디드 S8, 그리고 LE 2메가 파일 세 가지 파일가 추가가 되었고 왜 추가가 되었는지를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LE 1메가 파일은 심볼 레이트가 당연히 1메가 퍼 심볼 퍼 세컨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킷 구성에서 에러 디텍션을 할 수 있는 CRC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패킷 레이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LE5로 이제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코디드 스킨과 LE 2메가 파일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먼저 LE 2메가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 LE 2메가라는 명칭 말 그대로 LE 1메가에서 2메가로 데이터 레이시 2배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2배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LE 코디드 S2, S8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은 파일적으로 보면 1메가와 동일합니다. 데이터 레이스는 1메가와 동일하고 단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에러 커렉션이 추가가 되는데요. FEC라고 하는 Forward Error Checking이라는 이런 컨버전 인코더가 추가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LE 1메가보다 좀 더 멀리 약 이제 이론적인 계산에 의하면 약 4배까지 최대 레인지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LE 코디드 파일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롱레인지라고 LE 롱레인지라고 보통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였던 그 4배 더 멀리 어떻게 해서 LE5에서는 4배 더 멀리가 할 수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요. 보시는 그림은 지금 이제 LE의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쪽에서 TX 송신에 관련된 패스가 이루어지고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그것을 수신하는 패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X 페이로드가 왔을 때 그 패킷에 대해서 인크립션을 걸고 끝에 에러 디텍션을 할 수 있는 CRC를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CRC와 화이트닝을 걸어서 송신을 하게 되고 그 송신 받은 것을 역으로 디화이트닝, CRC 체킹, 디크립션을 하면 RX 비트가 복조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파란색만 봤을 때의 경우가 블루투스 4, 즉 4.0과
4.2에 해당하는 버전에 해당하는 에러 디텍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게 즉 LE 1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E 버전 5를 오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피지컬 레이에 LE 코디드 5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E 코디드 5의 특징은 첫 번째 얘기 드린 LE 1메가의 TX 송신 패스와 동일하지만 그 화이트닝이 끝난 이후에 FC 인코딩을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인코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신 입장에서는 한두 비트가 깨지더라도 그 비트를 복조해낼 수 있는 디코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를 복조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멀리 무선으로 송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스킴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에러 커렉션을 추가가 되어서 4배 더 멀리라는 슬로건을 낼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E 코디드에서는 FC 인코더가 들어가야 되고 수신단에서는 컨버루셔널 인코더를 디코딩 할 수 있는 FC 디코딩 스킴이 들어가야 LE 코디드 파일을 송수신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블루투스 5의 에러 커렉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배 더 빠르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2배 더 빠르게는 결국은 LE 2메가 5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듈레이션 스킴은 GFSK로 동일하게 1메가든 2메가든 이루어지게 되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녹색이 LE 1메가 파일 이제 모듈레이션 파형이고요. 약간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 시그널이 LE 2메가 파일입니다. 이 화면을 봤을 때 보면은 같은 동일한 데이터의 양이라고 하더라도 LE 2메가 파일가 LE 1메가보다 그림만 봐도도 약 절반 더 짧은 시간 내에 동일한 데이터 양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LE 2메가 파일로 인해 기존보다 2배 더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진다고 해서 이제 2배 더 빨리 이런 키워드를 내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LE 테스트 패킷 기준으로 37바이트의 데이터 랭스를 가지는 페이로드는 1메가 파일과 2메가 파일에 대해서 총 시간이 아래와 같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줄반을 주게 되지만 이제 FM 디베이션은 2배 더 커진, 밴드위스 때문에 2배 더 커진 그런 파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8배 넓어진 용량, 이제 보통 이제 방송용 애드버타이징 쪽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기존 블루투스 4에서는 프레임블과 뭐 패킷 구성, 액세스 어드레스, 헤더, PDU까지 했을 때 PDU가 맥스 31 옥텟, 즉 31바이트 정도의 맥스 랭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루투스 5를 오게 되면서 이 어드버타이징 패킷의 PDU 부분이 이렇게 약 8배까지 이제 255바이트까지 확장이 되어서 좀 더 많은 브로드캐스팅 데이터 용량을 늘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배 많은 LE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봤을 때 4배 더 멀리, 2배 더 빠르게, 8배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 양, 이것을 각각 코어 스펙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에서 이런 핵심적인 많은 변화를 이룬 5.0에서 다시 5.1로 블루투스 시그에서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5.1을 갔을 때 가장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디렉션 파인딩입니다. 디렉션 파인딩, 즉 이제 위치 정보, 로케이션 시장을 진출한다는 블루투스 시그의 계획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그 로케이션 시장에서는 이제 단순한 비컨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대충 할 수 있었는데요. 5.1을 오면서 앵글 오브 얼라이벌, 이제 AOA와 앵글 오브 디파처 AOD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위치 추적을 좀 더 세밀하게 정말 좀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킬 어플리케이션을 다가가기 위해 디렉션 파인딩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제 또 큰 원인이 이제 멀티플 안테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요. 기존의 블루투스 디렉션 파인딩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비컨 장치가 있을 때 계속해서 어드버타이징 패킷을 송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송신 장치가 가지고 있는 파워 정보는 알 수가 있고, 이 수신자가 이 어드버타이징 패킷을 수신을 하였다면, 비컨을 수신을 하였다면, 수신 단말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RSSI라는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이라는 RSSI라는 팩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송신한 비컨 장치의 파워와 수신한 디바이스 간의 RSSI 차이를 구해서 대략적인 거리, 이 차이가 거리가 얼마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어큐레이시가 많이 떨어지겠죠.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겠어.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수의 비컨 장치들이 비컨을 송신을 하게 되고, 수신자가 받은 RSSI와 비교를 해서 간단한 삼각 측량을 통해서 거리와 대략적인 위치까지 알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기술들이 5.1 이전의 기술들, 비컨을 이제 여러 개를 이용하고 삼각 측량법을 이용하면 이제 대략적인 거리와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기술로는 좀 부족하기에 실제적인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거의 이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위치 보정 시스템이 필요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LE 5.1에서 디렉션 파인딩이라는 기술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디렉션 파인딩은 크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AOA와 AOD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AOA 기술은 안테나가 하나인 송신 장치에서 이제 다수의 안테나를 가진 수신 장치로 이제 패킷을 시그널을 전송하게 되면 수신 측에서 볼 때 각각의 안테나로 들어오는 전파의 경로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파의 경로가 다 다르게 되겠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제 페이지의 디퍼런스가 각각의 안테나에 필요를 하게 되고요. 그 페이지 디퍼런스를 보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로케이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할 수가 있고요. 반대의 메소드로 이제 AOD는 다수의 안테나를 가진 송신 측에서 다수의 안테나가 하나의 안테나를 가진 수신 장치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수신 측에서 들어오는 전파의 경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페이지를 구해서 로케이션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컨으로 그냥 단순한 RSSI로 이용했던 대략적인 위치 추정 방법을 훨씬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유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멀티플 안테나가 반드시 필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런 디렉션 파인딩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 기술은 이제 기존 LE 패킷 구성에서 CIC가 끝난 이후에 컨스탄트 턴 익스텐션이라는 새로운 필드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탄트 턴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즉 일단 기본적인 컨스탄트 톤이 실려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각 슬랍별로 안테나 슬랍별로 페이지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랍에 해당하는 페이지 정보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런 AOA와 AOD를 통해 이제 페이지를 구하고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패킷 기술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1에서는 반드시 컨스탄트 턴 익스텐션이 필요를 하게 되고, 이 컨스탄트 턴 익스텐션은 앞에 살펴본 LE5에서 이제 코디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1메가, 2메가 언코디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5.1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진행은 하지는 않겠고요. 일단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로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LE의 버전 5에 대해서 핵심적인 변화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LE가 발전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LE5가 추가가 되었고, 좀 더 빠르고 멀리 좀 더 많은 데이터 양을 실을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5.1에서 디렉션 파인딩까지, 로케이션 시장까지 할 수 있다. LE의 기술이 계속해서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인 이 RF 테스트 케이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LE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는
이제 내가 만든 LE 디바이스가 어떠한 RF 성능을 가지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RF 성능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걸 알게 되려면 시그에서 얘기하고 있는 RF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RF 테스트 케이스에서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측정하며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 RF 테스트 케이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스펙, 이제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리콰이먼트인데요. 지금 보는 게 어떤 블루투스의 시험 인증들이 있는지 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시그에서 관장하는 이제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들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크게 이제 클래식 쪽 BR/EDR 코어 컨트롤러와 이제 LE 컨트롤러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상위 단 레이어의 호스트 파트, 그리고 프로파일 시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오늘 주제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제 피지컬 레이어, RF의 테스트 솔루션이기 때문에 각각 BR/EDR의 RF 쪽, LE 쪽은 RF5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쪽에 대해서 퀄리피케이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LE 쪽에서는 RF-5라고 해서요. 피지컬 레이어의 컨포먼스 적합성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피지컬 레이어 컨포먼스 테스트의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닷컴 홈페이지를 가면 이제 이런 코어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캡처를 잠깐 떴는데요. 이런 아까 얘기했던 RF5에 대한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 문서들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거라 생각은 드는데 5.11까지 5.1.1.1까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코어 스펙과 RF5 테스트 스펙 간의 이제 매칭을 어떻게 연관을 시키냐면, 일단 5.0 기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어 스펙이 5.0이라고 하면은 이제 RF5의 테스트 버전도 5.0점 세 자리가 변하고 항상 5.0까지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을 넘어가면서 테스트 케이스도 5.1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현재 LE 오디오가 릴리즈가 되면서 코어 스펙이 5.2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직 이제 RF5의 테스트 스펙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시그에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피지컬 레이어, LE 쪽의 피지컬 레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LE의 RF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필요하고 셋업 조건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입니다. 이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는 이제 LE 파일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 테스트 방법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와 같이 Accessible Host Controller Interface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HCI, 뭐 USB라든지 HCI UART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제어 방법. 그리고 오른쪽은 Non-Accessible이라고 해서 투와이어, 대표적인 투와이어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E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는 LE RF 테스트 케이스를 시험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고요. 이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유선을 연결을 통해서 정확한 시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LE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 모듈레이션이라든지 프리퀀시, 스펙트럼, 아웃풋 파워 이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도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이런 HCI 연결이라든지 하기 위한 유선 연결이 꼭 필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선 연결이 있으면은 정확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RF 특성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런 유선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LE 디바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유선 연결을 하기 위한 각종 인터페이스 포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말은 사이즈가 넓어야 되고 커야 되고 또 개발 단계에서는 할 수 있지만 파이널 프로덕트에서는 좀 테스트하기 힘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한 나중에 OTA 테스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먼저 이제
시그에서 인정한 RF 파일 테스트 케이스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F 테스트 케이스를 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프로시저가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 시퀀스 차트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먼저 보이는 트랜스미터 테스트,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게 리시버 테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각각 DUT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미터 테스트를 하면 DUT의 송신 쪽 특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리시버 테스트를 하는 것은 DUT의 나의 수신 성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각각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런 메시지 시퀀스 차트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트랜스미터 테스트를 살펴보면, 상위 단위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계측기 테스트에서 DUT로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 유선을 통해서 에리 트랜스미트 테스트라는 일정한 규격화된 커맨드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에리 트랜스미터 테스트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있냐면은 이제 DUT 송신 패킷에 대한 PDU의 랭스와 그 다음에 PDU의 비트 패턴,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이제 특정 랭스와 특정 비트 패턴을 가지는 에리 패킷을 전송하시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응답을 잘 받아서 이런 응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DUT는 이 트랜스미터 테스트 커맨드로 온 정보를 바탕으로 패킷을 조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패킷 전송을 일정한 시간 간격에 의해서 쭉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패킷을 시간축에서 보면 이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패킷을 전송하게 되겠죠. 이때 상위 측 이제 테스터에서는 이제 에리 테스트 엔드 커맨드를 날려서 최종적으로 테스트 송신을 중단하시오 하는 명령을 날리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리시버 테스트는 상위 쪽 테스터가 수신을 할 준비를 하라는 리시버 테스트 커맨드를 날리게 되고요. 그러면 DUT는 수신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테스터가 테스트 패킷을 일정한 간격으로 파워를 조절하면서 보내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테스트 엔드를 날리게 되면 DUT는 몇 개의 패킷을 받았다는 패킷 에러 정보를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트 테스터의 항목은 아웃풋 파워와 모듈레이션 캐릭터리스틱, 캐리어 프리퀀시 드리프트를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리시버 테스트는 리시버 센시티비티, 맥시멈 인풋 시그널 레벨, PR 레프트 인티그리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테스트 패킷 포맷은 그러니까 에리 파일 중에 네 가지 파일 중에 언코디드부터 살펴보면, 위에 보듯이 이제 프리앰블과 헤더, PDU, CRC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0에서 5.1로 가면서 이제 바뀐 점은 CRC 이후에도 컨스탄트 톤 익스텐션이 가변으로 붙게 된다 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코딩이기 때문에 코딩 스킴이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PDU에서 특정 비트 패턴, 뭐 1010이라든지 1111, 0000 아니면 랜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코디드 에리 코디드 S8과 S2에 대한 코딩 스킴은 패킷 구성이 조금 틀려지게 되고요. 프리앰블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모두 FEC 코딩이 스킴이 들어가게 됩니다. 코딩 스킴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구간별로 어디 헤더까지는 S8 인코딩이 들어가고, 어디 PDU에는 2냐 AC냐에 따라서 다른 인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LE RF 지금 테스트 케이스 항목을 보고 있는데, 시그에서 정의한 트랜스미터 테스트의 항목을 보면 지금 슬라이드 기준은 5.0 스펙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웃풋 파워, 인밴드 에미션, 모듈레이션 캐릭터리스틱, 캐리 프리퀀시 옵셋 드리프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각의 항목 파일별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5.0 이상의 스펙에서는. 그래서 기존에는 1메가 파일에 대해서만 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5.0 오면서 2메가 파일도 있고, 에리 코디드에 대한 모듈레이션 캐릭터리스틱, 캐리 프리퀀시 옵셋 드리프트 이런 항목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리시버 테스트 쪽은 좀 항목이 많은데, 기본 항목은 세 가지로 리시버 센시티비티와 맥시멈 인풋 시그널 레벨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5.0에 오면서 각 파일별로 반복되는 항목은 똑같지만 파일에 따른 시험이 되겠고요. 뭐 물론 여기 예외적으로 우측 상단에 표현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간섭 신호라든지 상호 운영성 시험은 제외한 이런 항목들 리시버 테스트 케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 대표적인 것들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웃풋 파워는 LE 테스트 패킷이 있을 때 이제 말 그대로 송신 파워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 축에서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계속 전송되고 있을 때 계측기는 이제 패킷을 캡처를 하게 되죠. 이 캡처를 해서 약 20에서 80%의 해당 부분 버스트 파워를 캡처를 해서 여기에서 에버리지 파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웃풋 파워를 측정해서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파워는 원래 기존 예전 스펙은 10dBm까지가 있었고요. 근데 최근 5.0 오면서 20dBm까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에버리지 파워가 속하는지 이렇게 패스 페일을 판별하게 됩니다. 인밴드 에미션은 이제 인밴드 내에 스펙트럼 방사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살펴보게 되고요. 스펙트럼 마스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센터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이 채널 간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모듈레이션 캐릭터리스틱은 GFSK의 특징을 보여주게 되고요. 각각 특정 비트 패턴 11110000 비트 패턴과 1010 비트 패턴을 통해서 이 델타 F1과 델타 F2 에버리지 FM 디비에이션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각각 항목은 모듈레이션 캐릭터리스트로 똑같지만 파이에 따른 이메가와 코디드에 따른 이제 리미트 밸류가 틀려지게 되고요. 판정은 다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X 트랜스미터 테스트에서 이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캐리어 프리퀀시 옵셋 앤 드리프트는 드리프트 항목으로 해서 각각의 PDU 구간을 그룹별로 나누고 그거에 대한 프리퀀시 옵셋을 정해서 드리프트가 일어나는지 그 양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파이에 따른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콤이 이제 MTP300이라는 장비를 이용하면 이제 쉽게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에 정의된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패스 페일을 충분히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저는 테스트 케이스 항목이 아니더라도 이제 매저먼트를 통해서 파워 타임, 스펙트럼, 모듈레이션 타임, 뭐 스칼라 밸류 등을 통해서 다음 LE 디바이스의 TX 특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X 쪽은 센시티비티 테스트인데요. 주로 이제 BER, PER, 에러 레이트를 판별을 하게 되고요. 300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센시티비티 테스트 항목을 통해서 자동으로 단말기에 이제 패스 페일을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이제 특별한 기능으로 이제 스윕 기능이 있어서요. 파워를 자동으로 파워를 이렇게 낮추면서 에러 레이트이 증가하는 그래프를 자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단말기가 우리가 스레시홀드 레벨을 30% 잡았다면 쉽게 그래프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 5.1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AOA와 AOD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OTA 테스트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A 테스트는 이제 LE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에서 할 수 없었던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심플한 테스트인데요. LE 비컨을 얘기했듯이 어드버타이저가 계속해서 어떤 비컨을 하게 되면 옵저버라는 LE 디바이스는 이 어드버타이징 패킷을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에서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점들을 OTA 테스트를 이용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RF 성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프로덕션에서 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OTA 테스트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플하게 보면 어드버타이저가 계속해서 패킷을 전송할 때 계측기가 이런 패킷을 캡처를 해서 파워, 모듈레이션 같은 걸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P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낸 패킷에 대해서
DUT가 응답한 스캔 리스판스 패킷에 대해서 카운팅을 해서 몇 개의 패킷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0에서도 이제 BLE OTA 테스트 통해서 다양한 메저먼트 항목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펙트럼, 파워 타임, 모듈레이션 타임 이런 것들 다 OTA 테스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테스트 케이스 스펙을 적용하여 패스 페일도 판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테스콤에서는 이제 그런 블루투스 솔루션에서 많은 개발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다양한 솔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런 테스트와 실드박스, 이제 테스트 토탈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실습 이 관련된 실습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는데요. 실습 동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스콤의 블루투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펌웨어 엔지니어 배영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IoT 디바이스의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RF 성능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MTP300A 블루투스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우 에너지 디바이스 테스트에는 HCI 인터페이스를 통해 DTM이라 하는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에서 테스트하는 방법과 완제품 상태에서 OTA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DTM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는 DTM을 지원하는 펌웨어와 UART 또는 투와이어 UART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우선 테스트 환경 셋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테스터인 MTP300A와 외부 신호를 차단해주는 실드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드박스 내부에는 DUT의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커플러와 피스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BLE DTM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MTP300A 뒷면에 BT UART 포트와 DUT의 HCI 포트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하고 전원 연결. 이 테스트 단말은 UART HCI 타입이며 보드레이트 115200입니다. 그래서 도어를 닫아주시고 일단 GUI로 와서 BT 컨트롤의 DUT 타입을 LE, 테스트 메소드를 DTM으로 설정을 해주고 HCI 타입을 UART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드레이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15200으로 선택하여 줍니다. MTP300A 신호 분석기에 RF 포트를 RF1에 연결했으므로 시그널 아날라이저의 포트를 RF1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환경 셋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MTP300A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스펙트럼, 파워 타임, 모듈레이션 타임이 있으며 DUT를 컨트롤하여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펙트럼을 볼 수 있고 파워 타임에서는 DUT의 송신 파워의 에버리지 파워와 맥스, 민 값을 스칼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타임에서는 DUT의 모듈레이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이 프리앰블 구간의 프리쿼시 옵셋을 스칼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시그에서는 인증을 위한 RF 테스트 케이스 스펙이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테스트 케이스 메뉴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컴피그 항목을 클릭을 해 주시고 고객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웃파워, 모듈레이션 캐릭터리스틱, 캐리어 프리쿼시 옵셋 앤 드리프트, 리시버 센시티비티 항목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 파라미터 설정은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리미트 파라미터와 DUT 컨트롤 정보인 테스트 파라미터를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0, 19, 39번 채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웃파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각 항목별 리미트와 테스트 파라미터도 비슷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 좌측에 보시는 리포트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웃파워의 리포트 값을 통해서 각 채널별 에버리지 파워, 피크 파워와 에버리지 파워 간의 차이, 미니멈 파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정했던 리미트 값을 통해 패스 페일 판정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테스트 케이스들도 아웃풋 파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각 항목별 세부 측정 값을 확인할 수 있고 패스 페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DTM 방식으로는 시그 스펙에서 정의된 모든 테스트 항목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제품 형태의 디바이스는 HCI 인터페이스를 연결할 포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OTA 방법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OTA 테스트는 별도의 다이렉트 테스트 펌웨어가 필요 없으며 일반 사용자 모드에서 어드버타이징 패킷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DUT를 어드버타이징 모드로 설정한 후 실드 박스에 넣고 도어를 닫습니다. MTP300A에서 테스트 모드를 어드버타이징으로 설정을 하고 아까 HCI 타입을 다시 None으로 설정합니다. MTP300A에서 OTA로 테스트할 수 있는 목록은 아웃파워, 프레임블 구간에서 모듈레이션 특성을 측정하는 캐리어 프리퀀시 옵셋과 모듈레이션 캐릭터리스틱 항목을 선택을 하고 PER을 측정할 수 있는 리시버 센시티비티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MTP300에서는 세 가지 테스트 케이스 항목을 OTA로 테스트할 수 있으며 또한 어드버타이징 채널은 37번, 38번, 39번이지만 물리적인 RF 채널은 0번, 12번, 39번입니다.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 항목에서 테스트 채널을 0번, 12번, 39번으로 설정합니다. 네. 저는 미리 채널을 정해놓은 어드버타이징 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DTM의 결과처럼 DUT의 아웃파워, 모듈레이션 특성, 리시버 센시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앞서 설명드린 DTM처럼 각 파워 에버리지 값, 피크 값, 피크하고 에버리지의 차이, 파워 미니멈 값, 모듈레이션 특성 값, 그리고 PER 측정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TP300A를 이용해서 IoT 디바이스의 DTM 테스트와 OTA 테스트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무선 방사 성능 시험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oT 기술지원센터 정대령 수석입니다. 앞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에 대한 RF 성능 측정 방법 외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완제품에 대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OTA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 시스템 환경은 첫 번째로 무반사 챔버와 그리고 DUT를 실제 3차원으로 움직이는 맵스 컨트롤러와 그리고 BLE 시그널링을 측정 담당하고 있는 TC3000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DUT 단말을 측정하기 위한 조건은 BLE 디바이스에 대한 다이렉트 테스트 모드가 우선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되고 측정하려는 채널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DTM 모드와 측정하는 주파수를 설정한 후에 DUT를 정상적으로 거치를 합니다. DUT를 거치한 후에 OTA 측정 소프트웨어에서는 BLE TRP에 대한 EUT 타입에 대한 설정과 TRP30에 대한 실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정합니다. 테스트 케이스 설정 후에 실제 측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상 BLE RF 테스트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